당시 기업의 CEO들은 개인용 컴퓨터를 일종의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개인용 컴퓨터를 쫙 깔아주면 갑자기 생산성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 10여 년 동안 미국 기업의 생산성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생겼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초학제 연구 프로그램인 동기와 욕구 연구단에 참여 중인 한양대 이상욱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딜레마 상황 같은 게 있는데요. 의견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 적극 수용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있고요. 전통적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유용하지만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제 입장은 이런 두 가지의 의견 대립이 사실은 양쪽 다 문제가 많은 의견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기술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이 되면 당연히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을까.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미국의 사무실에 PC, 요즘에 우리가 익숙한 개인용 컴퓨터가 쫙 깔렸습니다. 그때 당시 기업의 CEO들은 개인용 컴퓨터를 일종의 해리포터의 마법 지팡이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개인용 컴퓨터를 쫙 깔아주면 갑자기 생산성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 10여 년 동안 미국 기업의 생산성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계속 앉는 게 아니라 한 10년쯤 지나서 1990년대부터 미국 생산성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지체가 생긴 건데, 즉 이게 왜 생겼을까? 아니, 이게 마법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얘가 갑자기 막 세상을 막 바꾸고 그러지 않고 어차피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PC를 사용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봐야지 생산성이 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PC를 사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돼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아무리 그게 첨단 기술이라도 사회에 그냥 처음 딱 등장해가지고는 절대로 바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그 기술과 인간이 상호작용해서 제도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을 때, 오직 그때만 기술이 효율성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은 진공 상태에서 사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보다 더 나을 때만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사회에 퍼지게 됩니다. 아마존 고라고요. 2016년에 아주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무인 슈퍼마켓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첨단인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는 기술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이 아마존 고가 닫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 고가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판매원은 줄였지만 물건을 판매대에 갖다 놓는 건 인간이 일일이 해야 되고, 재고 처리도 다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첨단 기술 비용을 들였는데 인건비 줄이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뭐 처음에는 신기하네 하고 이용했겠지만 나중에 이용 안 하게 되는 거죠. 아마존 고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첨단 기술이 그 기술적 탁월성에서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의 그 소비 패턴, 생활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기술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실패한다는 거죠. 이걸 정말로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사례가 케인즈와 세탁기의 사례입니다. 1920년대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몇십 년 내로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막 고민해가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 틀렸죠? 틀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틀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시기가 1920년대 정도입니다. 당시에 많은 기술 비평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탁기가 기존의 세탁 시간을 엄청 줄여주니까 당연히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 것이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1920년대에 그리고 30년대까지 미국의 중산층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줄어들기는커녕 살짝 증가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세탁이 어려웠던 시기보다 사람들이 세탁을 훨씬 자주 한 겁니다. 세탁기를 통해서 세탁 시간 자체는 줄었지만 훨씬 더 많이 사용해서 전체 가사노동 시간은 증가했던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케인즈와 같은 사람들의 미래 예측이 계속 틀리는 이유가 현재 사람들의 상호작용하는 방식, 사람들의 감정적 태도,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제도 이런 걸 다 그대로 두고 기술만 20배 빨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놓치는 건 뭐냐면 기술에 대해서 인간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술 사용 패턴들을 바꾸거나 기술에 대한 욕구가 생기거나 기술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인간의 동기와 욕구를 포함한 인간 본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그것이 기술과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하지 않은 미래 예측은 사실은 대부분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하기 어려운 인간 본성이 있다는 점도 기술 개발 상황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의 분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회성이 없어 큰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봐요. 근데 이상하죠? 제가 전공하는 철학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모순인가요? 더 이상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져라고 할 때의 의미가 다른 거죠. 기성세대는 자신들 세대에게 익숙했던 사회성을 발현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어른이 얘기하면 무조건 네네 그러고 그 술자리에 늦게까지 남아있고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이제 사회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사회성은 훨씬 근본적 수준입니다. 범죄자도 독방에 3개월 동안 두면 굉장히 온순해집니다. 그런 종류의 사회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사람들하고 막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고 사교적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최소한의 접촉이나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을 상상 속에서라도 견제하지 않고서 로빈슨 크루소도 자기 동물이라든가 그 무생물하고도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이게 당분간 바뀔 것 같지 않고요. 그 증거가 SF에서도 상당히 먼 미래를 다뤄서 기술, 사회, 개인이 엄청 변화된 미래에도 이런 종류의 사회성이 남아있을 거라고 전제하는 그런 SF가 훨씬 많습니다. 낸시 크레스라는 SF 작가의 Probability Son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화장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의 화장이 아니라 호르몬을 가지고 화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호르몬 배합을 아침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나 오늘은 우울하고 센치해 보이고 싶어. 오늘은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싶어. 그러면 그거 요구 조건에 맞게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배합해서 딱 먹으면 매일매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태도도. 근데 그 과정에도 여전히 사회성은 드러나 있죠. 즉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같이 결합돼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상황에서도 인간 본성 중에서 어떤 것이 변화가 가능하고 어떤 것이 고정되어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바람직한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탈숙련 문제입니다. D스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새 그 전화번호 외우세요? 저도 못 외우거든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다 있는데 왜 외우겠어요? 그런 숫자들을 외우는 암기 능력이 떨어진 걸 의미합니다. 이건 모든 자동화 기술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를 시키게 되면 사람들은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D스킬이 나쁜 거니까 무조건 막아야 될까? 즉 인공지능 사용은 무조건 막아야 될까? 이게 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이미 획득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확 높아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아예 잃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 본성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킵해야 되는, 항상 유지해야 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 본성을 재규정한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계한테 시켜도 괜찮아. 이건 D스킬 시켜도 괜찮아.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해요.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효과적인 항생제를 개발한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항생제 후보 물질을 인공지능이 쫙 제시를 하고 그 중에서 한두 개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왜 효율적인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상황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이 되게 효과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게 왜 효과적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쓸까 말까? 물론 다른 대안이 하나도 없고 지금 되게 긴박한 상황이면 써야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백신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인증을 받는 데는 5, 6년이 걸립니다. 근데 코로나가 막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5, 6년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작용이 있는 걸 알지만 신속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인공지능이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도구죠. 도구라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이게 너무 똑똑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산물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얘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진화, 같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택할 것인가. 뭐 이건 도구니까 파워풀한 도구 만들면 알아서 사회가 쓰겠지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인류의 보편복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기술은 곡물량을 수십 배 증가시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소비할 수 있는 곡물이 20, 30배 늘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풍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농업이 등장한 직후에 돌아가신 분들 뼈를 보면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엄청난 노동에 허리가 휘어 있고 막 뼈들이 다 아주 안 좋아요. 당시에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집단이 그 잉여 생산물을 독점하고 실제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혹독한 노동 조건 하에서 노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평등한 혁신의 결과물들이 분배되는 방식이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가 이런 전기 같은 거, 기술에 대해서 사회적인 제도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정책 입안자들이 이 기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인류에게 중요한 보편적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직시하고 독점하지 못하도록 사회 인프라 기술로 접근권을 보장을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세모글루라는 경제학자가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보편 복지에 기여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냥 인공지능 기술을 그냥 던져놓으면 그런 혜택이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골고루 인류 전체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잘 만들고 제도를 잘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때만 그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미래는 오지 않는다. 미래라는 게 한자어로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래는 우리가 가만히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미래라는 단어, 영어로 future잖아요. 이 future가 17세기에 잠깐 동안은 동사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17세기에 아무래도 이제 대항해 시대고 유럽인들은 좀 뭔가 그 세계를 우리가 탐험하고 뭔가 더 나은 세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넘쳐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바람직한 AI 미래를 인간 분성을 잘 고려하고 인간과 기계,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바람직한 공진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가면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